저는 생성 AI가 스마트폰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놀라운 기술적이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좀 살펴보면 네,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수빈쌤이고요. 오늘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S전자의 MX 사업부에 또 몸담고 계시면서 지금 챗GPT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까지 쓰신 김수민 작가님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국내 1세대 챗봇 연구자 김수민입니다. 저는 삼성전자 MX 사업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거슨 레만그룹에서 AI 자문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AI 그리고 챗봇 관련된 그 국내 그리고 글로벌 탑티어 학회에 이제 연구를 발표한 그런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첫 질문 드리자면 챗GPT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양하게 알아보긴 할 테지만 네. 첫 번째로 이게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는지부터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 챗GPT, AI 이걸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생성형 AI라는 기술이 이제 연구의 영역에서 우리 실생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서비스의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생성 AI가 스마트폰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놀라운 기술적이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빌 게이츠도 일생 동안 혁명이라고 생각한 기술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1980년대 이제 GUI,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2022년에 GPT 시연을 봤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우리 삶은 물론 또 마켓과 비즈니스를 바꿀 거라는 걸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측면에서 혁신 기술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생성 AI라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 엄청 뛰어나다, 뭐 완전히 새롭다 이런 거보다는 비즈니스적인 의미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AI 연구가 그 논문과 이제 뭐 스터디의 영역에서 돈을 벌고 또 실제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난 10년을 생각해 보면 이제 AI가 되게 붐이었잖아요. 근데 맞죠. 막상 4차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꿨던 킬러 앱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미 지금 기술적으로도 AI가 정점을 찍고 있고 또 오픈 AI가 보여줬듯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고 또 AI가 수익화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도 AI를 더 이상 연구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진짜 그들 회사의 생존을 결정할 정도로 좀 중요한 그런 현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비즈니스와 마켓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챗GPT로 인해서 AI 산업이 우리의 지금 삶 속으로 녹아들고 있는데 그로 인해 현재 가장 크게 변화한 시대적인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생성 AI로 인해서 변화하는 그 미래 특징을 제가 3가지 키워드로 뽑아봤는데요. 네, 좋습니다. 첫째, 생산성. 두 번째, 초개인화. 그리고 세 번째, 대중화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생산성인데요. AI가 우리 인간이 하던 반복적인 일들을 대체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사례로 말씀드리면 그 깃허브에서 출시한 코딩을 자동으로 해주는 코파일럿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 서비스가 있는데 실제로 개발자가 이 코파일럿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개발자가 160분 걸렸던 일을 코파일럿을 사용한 개발자는 거의 70분 만에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초개인화인데요. 빌 게이츠의 말을 좀 빌리자면 이제 AI의 발전이 개인 비서의 탄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생성 AI가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좀 제공하게 될 거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초개인화라고 하면은
워낙 공수가 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는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만드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성 AI로 인해서 정말 적은 비용으로도 초개인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발전이 일어난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사례를 살펴보면 특히 이제 교육 분야에서 초개인화된 서비스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영어 회화 앱 중에 스픽이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도 이제 GPT를 도입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영어 그 언어 교육 서비스인 듀오링고 그리고 칸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오픈 AI하고 협업을 맺어서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개인화된 교육은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초개인화된 교육은 정말 말 그대로 나만을 위한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픽을 예로 들자면은 내가 그 AI 선생님하고 1대1로 대화를 하는데 나의 그 멘트를 하나하나 코칭해 주면 물론 그 세션이 끝났을 때 너는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굉장히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짜 1대1 거래받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더 가격은 싼 아. 네,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대중화입니다. 대중화를 말씀드리면 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여겨져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됐거나 이제 대중이 좀 접근하기 어려웠던 예를 들어서 법률이나 뭐 의료, 뭐 영상 제작 같은 분야도 이제 생성 AI를 통해서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 AI 때문에 이제 회계사나 뭐 변호사, 의사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시로 들어보자면 이제 합이라는 그 미국의 오픈 AI가 역시나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이라는 서비스는 실제로 이제 변호사가 해야 되는 법률문서 초안을 1차적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영국에서 이 합이라는 서비스를 내부 테스트를 거쳤는데 실제로 변호사들이 굉장히 큰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낫페이라는 리걸테크 서비스가 있는데 얘도 이제 법정문 그런 거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해요. 근데 얘 또한 이제 미국 법정에서 활용된다고 해서 좀 큰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 쪽도 저는 되게 대중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립트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오픈 AI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저희가 영상을 촬영을 하면은 되게 PD님들이 일일이 공수를 들여서 편집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AI가 자동으로 자막도 생성해주고 또 제가 이런 거를 많이 하면은 그런 것도 알아서 다 잘라주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는 이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 세 개가 같이 연물려서 이제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을 거고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기업들은 되게 높은 기업 가치를 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검색의 시대가 종말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색은 사라지지 않을 거고요. 대신 검색을 하는 그런 행태가 좀 더 다양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검색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인류가 탄생했을 때부터 검색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보는 것도 검색이고 또 저희 엄마나 아버지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뭐 약간 정보를 검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도서관에 가서 아마 이런 사서님들한테 여쭤봤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웹이 등장을 하면서 검색 엔진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하는 그런 행태가 등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검색 엔진처럼 메인은 아니지만 뭐 네이버 지식인이나 쿼라처럼 이제 집단 지성에 근거한 그런 검색의 행태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어린 세대들은 틱톡에서 정보를 주로 검색한다고 해서 되게 논란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검색이란 행위는 정말 다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만이 검색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챗 GPT의 등장으로 검색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아마 또 다른 형태의 좀 더 그 내추럴 랭귀지 기반의 검색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티아 나델라가 이제 뉴빙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좀 인상 깊었던 문구가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스파크가 필요한 순간에 빙이 유용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이란 게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에서 뭔가 답을 찾는 행위만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영감이 필요하거나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싶을 때 좀 이런 생성 AI가 새로운 형태의 검색을 지원해 줄 수 있겠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생성 AI를 통해서 어떤 검색이 적합한가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팩트체크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방대한 데이터에서 좀 축소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주는 그런데 챗 GPT가 좀 더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 딱 듣고 보니까 검색이라는 그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는 정말 그 과거부터 데이터가 있기 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제 그런 이제 형태나 방법적인 측면이 이제 달라질 것 같다라는 네. 얘기에서 깊은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확실히 여러모로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AI의 등장으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편리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생산성 이런 측면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찌됐든 지금 검색 엔진에 있어서 절대 강자인 구글이 이 빙의 등장으로 즉 챗GPT, 그 오픈 AI, 이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들의 등장으로 자리가 위태롭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절대 강자 vs 이제 신흥 강자 이 대결 구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현재 두 기업의 기술적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네. 과연 이들에 있어서 승자는 누가 될지도 감히 예측해 보자면 좀 궁금하긴 네. 한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말 중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네. 라는 명언이 있죠. 그래서 MS와 구글 중에 누가 이길 것이다 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기술 얘기는 아마 뒤에서 조금 더 해보겠지만 챗 GPT를 구글이 세상에 빠르게 선보이지 않았다면 현재 이제 구글과의 대결 구도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 엔진은 정말 시작에 불과하고 클라우드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 등 다양한 영역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거는 물론 기술력도 있겠지만 기술력이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에 좀 허를 찌른다고나 할까요? 그런 전략이 먹혀든 게 아닌가라고 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챗 GPT라는 게 아시겠지만 완전하지도 않고 결점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챗 GPT를 과감하게 런칭함으로써 이제 생성 AI라는 분야의 좀 이슈를 선점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사담인데 저도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은 사실 구글보다 덜 크리에이티브해 보이고 네, 맞아요. 뭔가 되게 거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이렇게 스타트업 같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조사를 해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스티브 발머에 이어서 2014년에 사티아 나델라가 CEO로 부임을 하면서 기업의 문화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스티브 발머는 그 구글이 유튜브를 사들였을 때 네. 되게 조롱을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오면서 굉장히 폐쇄적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문화가 훨씬 개방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사례가 이제 리눅스나 iOS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바뀌었고 또 기술 분야의 최전선에 있는 스타트업에도 굉장히 투자를 늘렸고요. 그리고 링크드인의 이제 CTO인 케빈 스캇과 같은 인재도 적극적으로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MS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두 기업을 좀 기술 자체로 우열을 가리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챗 GPT의 근간이 되는 트랜스포머도 아시다시피 구글에서 만든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3월 31일에 그 구글 CEO죠. 피차이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제 바드, 기존의 그 바드를 더 뛰어난 성능의 언어 모델인 팜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를 가늠하는 그 척도 중에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팜의 파라미터는 약 5,400억 개이고요. 이거는 이제 GPT-3 1,750억 개의 거의 3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챗 GPT-4는 이제 파라미터가 비공개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네, 또한 한계 또한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략의 차이가 좀 더 현재까지는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이제 구글은 훨씬 보수적인 이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이제 구글 피차이가 하는 말이 누가 먼저 출시하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출시하는 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할 정도로 이제 구글은 새로운 AI 모델을 대중한테 공개하는데 굉장히 신중한 편인데 반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구글과는 다르게 빠르게 모델을 출시하고 또 빠르게 이제 고객들의 이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에 반영해가지고 모델과 이제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미 구축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점은 이제 구글보다는 좀 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주변에 많이 물어봐요. 과연 어떤 전략이 더 좋은 것이냐? 혹시 어느 쪽이 더 선호하시나요? 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각자 입장에서. 사실 1인자 입장에서는 네. 앞으로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더 많고 하기 때문에 미완성된 작품을 고객들에게 내세우는 건 아무래도 리스크적인 측면이 더 크지 않을까 싶고 네. 그래서 더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 2인자 이제 새롭게 치고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잃을 것보다는 얻을 게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미완성 상태에서 어떻게든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각자의 위치에서 둘 다 최선의 선택을 네. 한 것 같다. 네, 정말 공감하고요. 근데 진짜 분명한 거는 잃을 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한 수를 이제 던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두 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둘 중에 어느 누가 이기든 그 뒤에서 이제 돈을 벌 수밖에 없고 또 승리를 계속해서 거둘 수밖에 없는 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제 엔비디아, AI 반도체 기업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제 AI 생태계를 좀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초거대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모델이 돌아가는 인프라 격의 이제 클라우드, 뭐 아마존이나 이제 구글, 뭐 중국에는 알리바바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도 정말 긴밀하게 협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AI 모델을 개발하고 또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AI 반도체라고 많이 얘기하는 엔비디아가 대표적인데요. 현재 90% 이상의 AI 반도체가 엔비디아를 통해서 개발되고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완전한 독점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AI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굉장히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자체적으로도 이제 반도체를 TPU 같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이제 SKT도 올해 초 이제 AI 개발을 위해서 슈퍼컴퓨터 타이탄의 규모를 2배로 확장을 했는데 이 확장에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일단 AI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무조건 그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제가 아무래도 투자자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 기술을 통해 돈을 버는 기업들이 전 좀 더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혹시 이 현재로서 챗 GPT로 진짜 돈을 버는 기업, 대표적인 기업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돈을 버는 기업을 좀 보려면은 이 생성형 AI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크게 4가지로 좀 그 필러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그리고 AI 반도체 기업,
그리고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업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생성형 AI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챗 GPT를 만든 오픈 AI 그리고 오픈 AI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을 거고요. 또 바드와 팜을 만드는 구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 AI 모델은 클라우드라는 인프라 위에서 동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IT 인프라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회사는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등 몇 개 기업이 거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챗 GPT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살짝 말씀드렸듯이 이 초거대 AI 모델을 만드는 데는 특별한 AI 반도체라고 부르는 그것이 필요한데요. 엔비디아가 이 AI 반도체를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초거대 AI 모델이 개발되고 또 활발하게 이용이 될수록 클라우드 회사하고 반도체 회사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주목을 덜 해본 그런 기업들 중에 AI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데요. 이미 글로벌적으로는 생성형 AI 관련해서 6개 기업이 유니콘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이라고 하면은 창업한 지 10년 이하의 비상장 기업 중에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한국 돈으로 1조 이상으로 평가된 그런 기업을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전설 속에나 볼 수 있는 유니콘 같이 정말 희귀한 그런 기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제스퍼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스퍼는 국내에는 이제 리튼이 굉장히 유사한 서비스인데 광고나 마케팅 카피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AI 서비스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좀 먼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상장되지 않은 그런 AI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가 상장됐을 때 한번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이게 이제 산업이 커져 갈수록 돈을 버는 기업과 커진 이후로 이제 돈을 버는 기업까지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욕심을 내보자면 네. 혹시 이 AI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이 AI 직접적인 분야 말고 또 새롭게 떠오를 수 있을 만한 또 산업도 혹시 좀 유망한 산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이거를 조사를 좀 많이 해봤는데 일단 제 얘기보다는 좀 전문가들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성 AI를 통해서 떠오르는 산업은 리서치 기관마다도 의견이 다르고 전문가들마다도 의견이 다른데요. 일단 빌 게이츠는 의료와 교육을 뽑았고요. 또 2023년에 가트너는 생성 AI가 활발하게 적용될 산업 분야로 신약 설계, 재료과학, 반도체 설계, 데이터 합성, 부품 설계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좀 살펴보면 이제 VC 벤처 캐피털은 지난 3년 동안 생성 AI에 약 17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헬스케어의 이제 신약 부분하고 IT 분야의 소프트웨어 코딩 부문에 가장 많은 돈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헬스케어하고 IT 분야에서 생성 AI가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당장은 생성 AI가 굉장히 기초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뭐 마케팅이나 이제 고객 응대 이런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런 법률이나 의료 뭐 이런 약간 전문성의 영역으로 확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신약 개발이나 뭐 난치병 같이 인류가 좀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런 분야까지 생성 AI가 활발하게 접목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좀 뒤통수를 맞은 게 사실 AI 인공지능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정의해본 바로는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인간의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그런
업무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되어 왔던 기술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네. 인간이 해결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이제 뛰어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약간은 좀 소름이 끼쳤던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하는 게 이제 빌 게이츠도 굉장히 기대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가난과 같은 영역까지 이제 AI의 이제 활약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이네요.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AI가 발전되고 성장함에 따라서 또 걱정을 하실 부분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내 일자리가 어느 순간 AI로 대체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라는 이제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또 이에 대한 또 생각을 혹시 나눠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단순하고 정말 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그쪽은 빠르게 AI로 대체가 될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대체가 된다고 겁을 먹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제 AI 관련된 서비스를 써보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도 되게 변화하고 있다고 저도 최근에 느끼는 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암기력이 좋은 게 굉장히 좋은 그런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은 암기력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검색이 중요해지면서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잘 검색하는 그런 능력이 또 각광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생성 AI가 등장하면서 중요한 능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AI한테 좋은 질문을 하고 또 좋은 질문을 해서 좋은 아웃풋을 받는 그런 능력이 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를 흔히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자연어로 좋은 인풋을 줬을 때 AI가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 나의 인스트럭을 좀 최적화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고 AI와 내가 함께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좀 써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책의 또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보다 어떤 세상을 바꾸는지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의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네네. 네. 어떤 생각으로 이런 문구를 또 담으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제가 그 멘트에서 약간 담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뭐 블로그 쓰는 법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미시적으로 현재 좀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이게 좀 더 크게 봤을 때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한 것처럼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 영역을 바운더리를 넓힐 거고 또 어떤 산업에 좀 더 집중적으로 적용이 될 것인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좀 활용법을 익힌다면 옳은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문구를 좀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딱 와닿네요. 네네.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 이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AI가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 안에서 이제 또 활용법을 네. 체득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제는 또 돈 버는 방법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실제로 요즘 유튜브에 챗GPT라는 검색을 하면 챗GPT로 돈 버는 방법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혹시 대표적인 뭐 사례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돈 버는 방법이 나올지 혹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돈 버는 방법을 저도 영상을 돈을 벌고 싶어서 몇 개를 찾아봤는데 이제 보통 내가 하던 일을 챗 GPT한테 맡겨서 자동화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챗 GPT를 활용한다라는 것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5시간 걸려서 했던 일을 챗 GPT를 통해서 1시간 만에 수행할 수 있다면 내가 이제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고
그런 생산력 측면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사실 챗 GPT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접목되지 않은 분야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나 이제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은 아이템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요즘은 또 워낙 개발이 좀 쉬운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서비스를 한번 런칭해보고 이게 실제로 현재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계속 테스트해보면서 또 피봇도 해보면서 좀 도전을 해본다면 정말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우리나라 쪽에서 좀 기업들이 이 챗GPT, 뭐 AI 이 사업으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해서 네. 여쭙고 싶습니다. 네, AI 모델을 만드는 국내 기업은 워낙 아시다시피 이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LG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 AI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리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업스테이지라고 그 에스크업이라는 카톡형 챗 GPT를 만든 그 기업이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에스크업을 쓰면서 되게 좋았던 지점이 이게 정말 국내에서 AI의 대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서비스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사실 제가 챗 GPT를 써보라고 좀 얘기는 못 하겠거든요. 이제 엄마가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뭐 또 회원 가입하고 그런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시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업스테이지에서 만든 에스컵이라는 거는 그냥 진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처럼 추가만 하면은 거기서 바로 생성형 AI를 써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엄마한테도 한번 권해드리고 또 주변 이제 좀 기술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주변 분들한테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에스컵이라는 서비스가 AI의 대중화를 좀 국내에서는 AI의 대중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 결국 미래의 좀 패권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게 에스컵 플러스 친구가 이게 챗GPT가 국내 서비스 한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에서 그 GPT API를 활용해서 네, 카카오톡 서비스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요? 네.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저도 그거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아,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주변 이제 친구 지인들은 이게 접근하기 쉽지만 그쵸. 이게 어머니 아버지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를 써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은 하기 쉬워도 그분들이 안 하시죠. 직접 네. 하시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그게 마침 있어서 네. 되게 주변에 많이 전파했거든요. 네. 아, 그게 업스테이지. 야, 카카오톡으로 이게 전파가 되고 있으니까 유저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특히나 다 카톡은 하니까 네, 훨씬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 아. 배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챗GPT 거대한 전환 작가이신 우리 김수미 작가님 모시고 AI, 챗GPT 관련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시중에 챗GPT 관련 책은 정말 많고 저로서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하나 찾아보기도 하고 막 몇몇 따로 사서 막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기대치를 채울 만한 책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처음으로 진짜 솔직하게 이 책은 진짜 챗GPT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내가 이거구나 라는 네. 것들을 좀 알기 되게 쉽게 또 이미지도 많이 넣어주셔서 되게 보기 편하게 또 만들어주신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감사하게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또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 책을 쓰신 또 작가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솔직히 좀 기대하고 왔어요. 근데 네. 그 기대치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오늘 또 너무 잘 다행이네요. 준비해서 감사드리고 덕분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양한 또 좋은 인사이트 또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또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방송에 나오게 된 것도 또 챗 GPT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도 이 생성형 AI로 인해서 바뀌게 될 미래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2009년에 현재 바이브 컴퍼니죠. 그 다음 소프트에서 이제 인턴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일이 그 아마존에 들어가가지고 그 리뷰를 데이터 라벨링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고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도 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몇 년 있다가 데이터 붐이 일어나면서 내가 그 전에 했던 게 이런 일이었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전에 좀 빠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핵심을 포착을 했다면 좀 더 좋은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좀 후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항상 좀 혁신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게 나한테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지를 좀 진지하게 바라보고 누구보다 좀 빠르게 캐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영역은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이라는 영역인데요.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AI랑 로봇이 세상을 바꿀 그런 기술이라고 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챗 GPT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다시 세상이 크게 변화하는 그런 순간이 왔구나를 직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흥분해 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현실을 좀 직시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기 있게 이 기회를 잡아서 나의 또 새로운 미래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또 정리했던 거를 모아서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께 좀 좋은 인사이트를 드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그런 디렉션을 주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보 되세요.